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1학기 모의고사, 2학기 모의고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모의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3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난이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이제 수능에 좀 가깝게 난이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 것보다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 모의고사 어, 출제됐던 것들을 문제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재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의문의 변동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살펴보고 음, 살펴보겠죠.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디테일한 것들은 지양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를 보면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를 우리가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성에 나오는 이 이는 모음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이응은 우리가 이제 모음 이로 하나로 취급을 하지 따로 떼서 의문의 개수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개였는데 발음을 해봤더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개로 줄었죠. 그래서 이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의 개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니은 첨가가 됐죠. 그래서 답 맞고요. 그다음 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을 기억인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으로 줄었죠. 이걸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 탈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문의 개수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빠졌고 여기 기억이 하나였는데 하나가 더 보태져서 줄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의문의 변동이 돼서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에서도 이제 독서 이렇게 될 때 시옷에서 상시옷으로 됐는데 이게 의문이 하나 보태진 게 아닙니다. 시옷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된소리 대기라고 의문이 교체된 겁니다. 교체 시옷에서 상시옷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번에 13번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 얘기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세국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1학년 2학기 때 이제 내신 국어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조금 디테일하게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알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중세국어를 사실 잘 몰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다.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아래야, 이건 반치음, 그리고 이건 순경음, 비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번을 보면 이제 다른 선지들은 다 맞는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제 5번을 보면 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다 각자 이제 그 동음이 이어져. 뜻이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어, 언어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필연적인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연하게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보면 되겠죠.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미의 이동과 의문의 변화로 인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낮다라고 해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값어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변화했죠. 그리고 이 싸 밑에 이제 그, 어, 요 아래아가 붙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의문의 형태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이 변하지는 않았고, 그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의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까지 뭐 의미를 포함했던 게 마음이었는데 의미가 오히려 축소가 됐고, 그리고 서로는 의미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는 이제 선제 먼저 보면 세 개가 나옵니다. 그죠? 세 개가 등장을 하고, 선생님의 설명도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설명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데, 어간 뒤에 붙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요 같은 경우 두 번째인데, 이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처소의 부사격 조사. 처소란 뜻을 알아야겠죠. 이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에 예어가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처소 부사격 조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어가 붙어야 되고, 자, 식당이 아니에요. 아니다. 되다, 아니다. 우리 용언이죠. 그래서 이게 어간 뒤에 붙는 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요. 그리고 학생, 이에요가 와야겠죠. 학생, 여기서는 이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는다. 그래서 학생 이에요. 체언 뒤에 결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동사, 부사, 조사가 어떻게 쓰임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책을 처음 이제 보다라니까 이제 동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는 나보다 2살 위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5번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준에 비해서 한층 더 그래서 자기부터 보다 용감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서 21번은 이제 비문학 지문인데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자, 가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은 다 읽고 어떤 부분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함의 것을 단순히 뺏기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되는 그 저작권법의 최소한의 어떤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핵심 개념이 이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 2차 저작물이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설을 기초로 하여 영화가 2차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어떤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의 실질적 유사성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작성에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작 내용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이면 2차 저작물을 보기가 어렵다. 근데 소설을 각색을 해서 영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실질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 저작물이 되면 이제 세 가지가 생기게 되죠.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독립 저작물이 생기는데 이 지문을 설명할 때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사이는 서로 시장적 경쟁 관계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둘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저작물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원저작물의 수요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저작물의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적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독립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아예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가 지문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질문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격권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인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산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겠죠. 근데 저작 인격권은 죽게 되면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격을 죽어놨는데 무참하게 뭐 짓밟는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뭐 이걸 이제 살릴 수는 있겠으나 보통은 이제 쓰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겠죠. 죽고 나면. 중요한 건 이제 저작 재산권이겠죠. 그래서 재산이 이익을 보호하고 이게 이제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면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양도를 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작 재산권을 둘러싼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 재산권을 이렇게 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저작권자라고 하면 원저작물을 만든 사람이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차적 저작물을 가해서 이제 이 집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서 나오기를 이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작성권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한다면, 그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에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권리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원저작자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저작권을. 우리가 이제 앞에 것만 생각해 보면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모순되는 것 같죠. 근데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 저작물이 만들어졌으면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별개의 권리로 보호를 받는데요. 일단 만들어진 것 자체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락 없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받았죠.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주장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완벽하게 원저작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저작자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자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을 안 하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해놨으면 그냥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제3자 그걸 카피해도 보호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지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으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자기가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걸 알면 소송을 걸겠죠. 그래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이 사람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후에라도. 아, 제가 모르고 이걸 2차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어,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이제, 어, 그 돈을 가지고 협상을 벌이겠죠. 그래서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이 이제 양도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원 저작물의 2차적 어, 그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영화가 연극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연극을 만든 사람이 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을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극 제작하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원작자가 있는데 아들한테 뭐 이렇게 소유권을 양도했고, 영화는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연극 만드는 사람이 이 둘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이제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이 4번인데 언뜻 볼 때는 4번이 맞지 않냐? 이 저작권 침해 발생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열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침해하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가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2차 작성권은 이 재산적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18번은 이제 1, 2, 3, 4번 선지들이 다 맞는 내용들이고, 이제 5번이 틀렸는데, 니은과는 달리가 아니고, 디귿과는 달리가 아니고, 니은, 디귿 모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19번은 이제 3번입니다. 이렇게 추론한 이유는 원저작물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번은 이제 A 같은 경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편곡했어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있고, 이제 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가, 한글 자막을 작성했어요. 영어 자막을. 그랬는데 이제 C한테 이거 내 건데 왜 올렸냐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이제 T도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한글 자막을 달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를 놓고 보면 이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B와 D 모두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D는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D 같은 경우는 이 언뜻 생각하면 C가 D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D가 침해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D 자체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2차 저작물의 작성에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1번 보면 B가 A의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글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죠. B는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5번이 이제 답이 틀리게 되는 이유가 2번에 있는데 영어 자막의 저작자가 D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존 과거와 영어 저작, 원저작물 볼 수 있죠. 그리고 A와 C는 달리 2차 저작 작성물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21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이 답이죠. 이제 분류한다, 나눈다는 뜻이죠. 종류에 따라서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부터는 이제 에릭 프롬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동물하고 지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고독을 계속 느끼는 어떤 실존적 한계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열망이 충족될 때 이제 인간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근데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지문을 볼 때 조금 이제 여러분들 고1 모의고사를 볼 때 이제 조금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필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이제 세 가지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뒤로 갈수록 필자가 말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글의 전개 방식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한 것들이 사실관계를 묻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게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은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봤을 때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겠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이제 사회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걸, 어, 봐도 그렇죠. 자, 그래서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탐욕은 폭력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소유를 이룰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유 욕구를 통해서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소유를 통해서는 근원적인 불안감과 외로움이 극복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실존 양식은 인간이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이 어디 있냐? 여기 있겠죠. 존재적 실존 양식.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 글의 맥락을 잡아라, 글의 흐름을 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야지 이제 제대로 된 글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읽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에서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이런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소유를 통한 존재 양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달립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존재에 호의적이고 그리고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돕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두 실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습을 할 때도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지만 이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의 어떤 사고를 촉발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이 현대사회를 진단을 하는 것은 이 끝없이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원하는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면 결국 소비적 존재 양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독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병리적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어떤 변형, 사회 구조의 규범,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번은 답이 3번이죠. 동물은 이성을 갖지 못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성을 가졌느냐 뭐 그런 것들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행복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프롬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삶을 영위해야 한 기본적인 소유. 휴대폰 같은 거는 연락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수단이긴 하죠.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4번은 이 실존 양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답이 되겠죠. 존재적 실존 양식은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한다. 결과물 생산이 있지 않죠. 그래서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행복의 어떤 그 지점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5번은 이제 보기와 이제 글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보기와 같은 점과 뭐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맞게 썼는지 선지해서 골라라라는 것인데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프롬 같은 경우도 개인이 사회에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죠.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에서 29번은 그 시조와 그리고 수필을 엮어서 이제 쓴 것인데 이거 약간 갈래 복합 문제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철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이랄지 삼민곡, 순민곡 그렇게 많이 보게 될 거고 이제 1학년 때 이제 훈민가라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이 자주 등장하는 작품이니까 이번에 정리를 할 때 이제 좀 제대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수부터 여기 보면 7수, 8수, 9수, 13수 이렇게 빠져 있죠. 이게 총 20수 정도 되는데 이게 여러 개의 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보진 않아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충과 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종선의 성리학적 사상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 두 분 곧 아니지만 이 몸이 살았을까? 자,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살았을까?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한다, 그죠? 하늘 같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직유법 등장했죠. 하늘 같은 가없는 언덕. 하늘과도 같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은. 그래서 부모님 언덕이 하늘과 같다는데, 이제 성략적 그런 효의 사상이 잘 드러났다. 자, 내 아들 효경 읽었더니 얼마큼 배웠는가? 내 아들 수학은 모래면 마치도다. 그래서 어느 때 이 두 글구에서 어찌 것을 보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칠수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이 효경과 수학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이제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던 책들인데, 어진이가 되려면 이 효경과 수학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팔수를 보면 이제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몽적 성격이 드러나는 글인데, 이 훈민가의 훈자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훈민가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수는 팔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상 특징 두 가지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아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돈호법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대상에게 부르고 있죠. 돈호법으로. 그리고 뭐뭐 하자스라, 하자꾸나, 렛츠, 청유형이죠. 청유형.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니네들이 이렇게 계몽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작품들을 보면 이런 유사한 성격, 계몽적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과 묶어서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훈민가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 옳지 못하면 마소, 말과 소를 얘기합니다. 마소를 꽃갈 씌워서 밥 먹이냐 다르냐. 밥이나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능하시죠? 자, 팔목 치시거든 두 손 받치시라.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으리라. 자,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냐면 어르신들.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목을 쥐는 건 뭐 아파서 쥘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힘들어서 쥘 수도 있고. 그럼 두 손으로 받쳐주고 나갈 때가 있으면 막대를 들고 쫓아가라. 지팡이 하시게. 이 두 개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유사한 구조 얼굴을 활용해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고 있죠. 필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필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 안 했으면 일시정지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필기부터 하세요. 자, 향음주다 파한 후에 매셔가려 하노라. 자, 그 다음에 13수가 이 시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다 새거다. 날이 밝았다. 홍해 외고 가자쓰라. 또 가자고 뭐뭐 하자쓰라.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일하러 가자 이런 뜻입니다. 내 논 다 매거든. 내 논 좀 메워주마. 무슨 뜻이냐? 내 논을 맨다. 이 맨다라는 것 잡초 뽑는 걸 매다라고 합니다. 김을 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논에 있는 잡초 다 뽑으면 너의 논을 메워주마라고 하면서 상부상조, 서로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논만 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돌아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게 보게 보셨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훈민가를 통해서, 야, 이 서로 좀 돕고 살고 힘도 좀 서로 서로 메워주고, 그리고 일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뽕 따다가 누에 먹여서 실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 그러면서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거죠. 보자꾸나 청유형 등장하는. 그래서 이런 궁극적으로 뭐다? 계몽적 성격이 드러나는 시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의 그 수필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슬쩍슬쩍 좀 읽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데 살았어요. 지은이가. 그래서 대부분 뭐 술래잡기 이런 거 지금처럼 게임기 없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이런 거 하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날 배려해줘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약장수가 지나갔는데 이 아저씨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죠. 근데 괜찮아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지은이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깨어서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거지, 목발이 없어서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주제의식이 드러나죠.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은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다. 네, 필자의 세계관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괜찮아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가수 김현철의 얘기,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뭐 이런 말들 있는데 이제 괜찮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희망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번은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 국민가에서는 뭐뭐 하든 뭐뭐 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뭐뭐 하라는 격려의 말 이게 나에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자, 27번은 이제 5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 국민가는 이 백성들이 어떤 그 근면성실하고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바라는 대상에서 그렇고 니은은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제공하는 어떤 대상이었죠. 괜찮아요, 말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8번은 이제 답이 1번인데, 이제 부모의 언덕을 하늘에 비유했어요. 근데 비유하긴 했으나 권위에 의존한다. 뭐 하늘의 권위에 의존해서 부모의 어떤 뭐 그런 걸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9번은 삶의 자정을 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쉽게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0에서 34번은 약간의 그 과학 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학 지문 나중에 이제 고위고사 거 풀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쉬운 편인데 이제 좀 이런 것들 많이 안 접해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상들은 서핑고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자, 우선 서핑고를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에너지 이동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질이 고체, 즉 기체로 변한 상태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의 에너지를 숨은 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는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융해열이든 응고열이든 이런 그 에너지가 이제 변화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방출되는데 그러므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서핑고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얼음을 보관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얼음이 녹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0도씨의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펌핑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를 변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일부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그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근데 물이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에너지는 큰 곳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서핑고 바닥을 이렇게 경사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지 않게끔 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통풍구를 설치했어요. 그죠? 이게 왜 통풍구를 설치했냐? 공기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밀도가 낮아져서 에너지 동반이 위로 이동한다. 이거 잘 이해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을 조금 이렇게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것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읽어봅시다.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서핑고의 상태는 이렇게 돼야 되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해야 되죠. 동풍구를 설치한 이유는 결국 뭐다? 이 온도가 낮은 공기 아래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에 통풍구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상승한 공기는 어떤 공기입니까? 따뜻한 공기입니까? 차가운 공기입니까? 따뜻한 공기겠죠, 당연히. 근데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된다? 통풍으로 빠져나가서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뭡니까?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짚을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자, 뭐냐? 왜 그렇게 했냐? 이 두 물질의 분자들, 얼음과 얼음이 이렇게 접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해당 분자에 에너지를 얻고 진동하게 되고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하죠. 근데 칩을 넣어주게 되면 에너지가 전달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얼음과 얼음이 이렇게 전달하지 않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스티로폼 우리가 이제 아이스박스 대신에 이제 스티로폼 안에 쓰게 되는데 수산시장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뭡니까? 미세한 공기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단열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차가움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섯 번째 단락은 서핑구의 어떤 기타 시설도 이렇게 이제 얼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30번 보겠습니다. 30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치원 청정은 외부 공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따뜻해진 공기를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3번이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1번 같은 경우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생긴 물이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빨리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에너지가 얼음으로 전달돼서 얼음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빨리 제거해야 돼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수문열이 개입하는데 여름에 서핑구 안에서 물질이 융해될 때 수문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태가 바뀌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유지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열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33번은 이글루와 서핑구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은 이제 3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음 사이에 칩이 있는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같이 에너지가 이렇게 그 두 물질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 출입을 막는다. 이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맞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현재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을 잘 짚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은 답이 1번이 되겠죠. 떨어진다. 다른 것보다 수준이 못하다.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의 의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책을 그동안 덜 읽어서 이렇게 좀 문맥적 의미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도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실력이 늘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분의 2 정도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35번부터 38번은 현대소설이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먼저 한 학생들은 뭐 알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들 읽을 때는 문학 작품 바로 읽지 말고, 이제 뒤에 보면 항상 보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기에 이제 그 주제가 등장합니다. 대체로. 예,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등장합니다. 한 70%의 확률로. 그래서 이것들을 꼭 읽어보고 작품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투명 인간은 선량한 주인공이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시대가 드러나 있네요. 근현대사. 그 다음에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인공은 특징이 캐릭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선량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외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목받거나 이 사람이 어떤 이 생애가 이렇게 근사하게 그려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소외되어 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투명 인간이 된다. 그래서 투명 인간이 된 주인공 대신에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주인공의 삶의 다각도를 조명한다. 주변에 이제 서술자로 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술을 하는 주체가 다양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미리 잡아놓고 우리가 소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만수라는 주인공이 그 자기한테 들어온 상품권을 자기가 갖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량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그 보기에서 읽어봤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구내식당 아줌마들의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루머가 이제 떠돌기 시작해서 보통 이제 그 인기가 많은 루머들이 막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랑 뭐, 이렇게 사귀고 있고, 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뭐, 이런 소문이 막 나돌았는데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도 안 했더니 기정사실 되어버렸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만수 씨를 찾아갔더니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 의심이 더 커진다. 제 여동생 결혼하고 나서는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니까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 월급 지금부터 더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또 그 여성이 덥석 받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만수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수 씨가 제안한 걸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여성의 시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오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동생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분식집에 취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식집이라는 곳에 그 가게 주방이라는 곳이 좁은데 하루아침 물러나라고도 하고, 이 학생들 코 묻은 돈 받아서 월급 주고 월세 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건가? 이 왜 이 여자를 거둬들이냐?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적금 통장을 놓으면서 가게를 키워가지고 제대로 식당을 해보자. 뭐 이제까지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원망스럽고 고맙지도 않다는 거죠. 오빠에 대한 원망이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의 솜씨 덕분에 새로 차린 기자식당은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IMF 이후 공장을 되살리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합니다. 뭐이 여자도 의협심이 좀 뛰어난 걸로 보이죠. 그러면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여동생 남편, 그러니까 처남이 되겠죠. 만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그래서 여동생이 남편 시점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형님 다니던 회사가 게으르고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가란 놈들이 어떻고 홍콩 하와이 같은 데서 빼돌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처남 착하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같이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만수 씨는 불의를 참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남이 안 되면 그걸 도와주고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치관은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왜? 뭐 때문에 투쟁을 하냐. 그, 그래서 빚 갚고, 뭐, 이렇게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된다. 그런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근데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가 어떻게 살 거냐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수민이 엄마는 무슨 죄를 지었냐. 24시간 꼬박 일하고 있다. 집도 그렇고. 돈 생기는 데는 기사 식당밖에 없지 않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투쟁하는 식구들 먹고 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장 때문에 소송도 걸고, 거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한 돈에서 이제 이 공장 사람들 앞가림 해준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손이 털어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쳐넣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망하고 35번은 답이 5번이죠. 여동생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고 진주에 대한 생각은 여동생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은 2번이 답이겠죠. 질투와 괴롭힘은 나의 고통의 한계점이 다다라서 만수 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37번은 식당과 분식집과 뭐 기자 식당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집을 둘러싸고 만수와 만수 여동생이 갈등을 빚고 있죠. 그리고 기사 식당을 둘러싸고 진주를 옹호하는 만수와 만수의 여동생 남편이 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5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8번은 그렇게 해서 이 적금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의 어떤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일을 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을 이제
뭐, 타인을 위해서 이제 내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물질 만능 사회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네, 답이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에서 42번은 고전소설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자, 숙향정이 일정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져. 서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남녀 주인공 지상에서는 삶에서는 천성이 제업에 공통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그 제업의 책임은 여성에게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녀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열세의 여성이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선의 서사는 입신양명의 당대 남녀 이성적 성을 형성했다. 그래서 당대 인식에 내재된 남녀 차별의 시선 있게 관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소설을 좀 살펴보면 석경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천상이 뭐 하느님께서 마련한 신께서 다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낭자의 부모도 전생에 죄를 짓고 낭자를 짓고 간장은 써니 어찌 안타나겠니. 그래서 방학해서 사형이 낭자를 모함한 걸 아시고 임미상책에 벼락을 치게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두 번이나 죽을 얘기 있다. 그래 조심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겪을 고난이 만만치 않으면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고생이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죠. 무슨 액이 있을까?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해 처하고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를 것이다. 그런 후에야 태월 성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것이다. 보진감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나간 것도 생각하면 천지가 만근하다. 아이 지난 고인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내가 두 액을 면하고 싶다. 누굴 찾아가서 장승상 부인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신다고 하니 찾아가서 나 액을 이렇게 좀 면해 보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선녀가 웃으면서 그건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낭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자 성군이 아니면 태을 성군이 아니면 낭자의 힘으로 결코 부모님 다시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숙향이 이대로 바꿀 수가 없다. 또 단식하죠.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말씀 듣죠. 그래서 성분이 인간 세상에 왔다고 하니 이름 뭐냐? 이름 선이고 자는 태열이다. 그러면 이름 이선이겠죠. 이선. 성이 이시니까. 그 이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근데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기양을 왔다는데 나는 이렇게 고행을 걷고 성군은 호화롭게 지내게 했느냐? 이게 이제 남녀 차별적인 거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게 그대로 드러나죠. 천상에 계실 때 낭자께서 먼 선군을 희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를 먼저 희롱하면 안 된다. 이게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거꾸로 남자가 여자를 희롱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상제께서 마지못해 성군을 인간 세상에 기양을 보냈는데 아끼니까 어떻게 했다? 인간 세상에 계속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숙향이 이제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에 대한 유학적 진술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고난을 겪게 될 텐데 그 고난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냥 너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선을 만나서 부부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부상서 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이름이 그 직함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캐치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부상서가 누굽니까? 이선이에요, 이선. 이선은 누구예요? 숙향의 남편이죠. 그 병부상서가, 병부상서가 갑자기 나왔는데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병부상서 이선이라고 언급해 줬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하지 않고 직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보면 태을선인이라는, 태을성군이라는 것도 나왔었죠. 태을성군이나 병부상서나 이선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개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 전가다 용자가 상서에게 말했다. 저 혼자가 아무데도 걸릴 것이 없으나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 마음대로 성계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전에 성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도움 없이는 용왕이 계신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서 뭐 왕이 공문해서 용자에게 돌려주고 저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 유리국에 다다라 봤더니 성계는 인간 세상 말하는데 어떻게 진격이 이곳을 마음대로 왔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 원래 이 사람 태을성인데 인간 세상에 내려 중국의 병부 상서가 됐다. 영국에 왔는데 저희 낯을 보아서 허락해주라. 이번엔 통과해주지만 다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은 답이 2번이겠죠. 용자는 상서가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죠. 너는 인간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진객이지, 어, 선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0번은 답이 4번이겠죠. 니은, 복례산 같은 경우는 지상계에 누구도 갈 수 있는 곳이죠. 기억은 마음대로 갈 수 없어도. 4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41번은 그 B의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뭐 곧장 좋겠나이까 그런 상태께서 그걸 아시게 되시면 영국은 큰 변이 일어나고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다. 번거롭더라도 여러 날 지나면서 공문을 보여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거치고 가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렇게 다 거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2번은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이선 인간 세상에 보낸 것은 전생의 죄업 때문이지 입신양명이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틀렸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도 보기를 먼저 읽어야겠죠. 이제 이 43에서 45는 현대시인데, 현대시도, 이렇게 필기할 게 조금 많습니다. 필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가와 나를 감사한 내용을 적절하자는 거. 그래서 이제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화자가 제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보통 순 방향의 흐름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그래서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과거의 공간이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육사의 광야인데 이 이육사의 광야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해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까마득한 날 과거 태초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늘이 처음 열리고 광야가 탄생하는 거죠. 천지개벽을 하는 거. 어디서 딱 우는 소리 들렸으리라. 생명의 기척, 인간의 어떤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리법을 들렸으랴 서리법이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원시성을 지닌 태초의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연모해서 휘달려 있다. 연모는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휘달린다. 그래서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연모했다라는 거죠. 차마 이곳을, 그러니까 바다가 산을 연모해도 범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토가 지닌 신성성을 드러내고 일제 침략의 부당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계절은 사계절이 순환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래서 꽃의 개화와 낙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강물, 역사와 문명을 얘기하는 건데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래서 광야의 형성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로 오고 있죠. 눈이 내리고 있다. 이 눈이라는 것은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자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 향기, 이 봄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인데 홀로 아득하다.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그래서 이 가난한 노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극복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뿌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명령형이죠, 명령. 명령형 종결 의미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희생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그래서 청고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었고, 이 초인은 위대한 자, 성스러운 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줄 지도자, 혹은 미래의 역사의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기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립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용래의 울타리 밖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시입니다. 뭐 일부 전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시는 자연 친화적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위에 이제 인간의 모습과 관련된 시어는 빨간색으로 해놨고 자연의 모습과 관련된 것은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간과 자연이 대립된 건 아닙니다.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인데 인간과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깔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머리가 마늘 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마늘 쪽은 마늘의 날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몸으로 사는 건 원시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치를 놓고 이제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처럼과 뭐뭐처럼 할 때 가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위대의 뜻을 가진 뭐뭐와 함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럼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어,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처럼으로 보게 되면 이 소녀와 소년과 이것처럼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녀와 소년과 들길이 이 낯이 설다 사랑스럽다는 게 공유하는 특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뭐한 소녀와 뭐뭐한 소년과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이 소년과 소녀도 굉장히 낯이 설고 사랑스러운데 이런 것이 들길도 이렇게 낯이 설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해석하면 함께가 됩니다. 함께로 해석을 하게 되면 땡땡한 소녀와 땡땡한 소년과 함께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녀는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죠. 소녀와 소년에 대한 수식이 되어 있는 거와 함께 들길은 이 앞에 것과 관계없이 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만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낯이 살다 사랑스럽다는 들길만 공유하는 속성이 됩니다.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럼으로 해석을 하면 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워는 이 소녀, 소년과 들길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되고요. 함께로 해석이 되면 얘만 단독으로 공유하는 속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길에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럼 이제 천년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시는 3년이 천년이라는 글자 하나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의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 이언을 구성을 해서 인간과 자연의 모습이 담긴 일이언과 자연의 조화가 담긴 사연을 연결하면서 의미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는 시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연결이 되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경계를 지어주는 것인데 이 경계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화초를 심는 것은 자연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 밖에도 하초를 심는다는 것은 자연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잔광이 부시다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천연이가 뭡니까?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별이 왜 많이 뜨냐? 시골에서 공기가 맑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천연한 마을이라서 그래서 자연이 더 오래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을 보면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성을 드러낸다라고 보기보다는 3번은 왜 틀렸냐면
이제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근데 광야가 순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광야는 태초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끊임없이 생산된다. 이 표현이 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44번은 초인과 화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5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인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싫어하는 존재고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1번이 답인데 큰 강물이 비로소 연 것, 이것을 통해서는 과거의 강야가 길을 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이 미래를 희망을 확인한다,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시가 이제 그 광야라는 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걸 극복하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다 시가 그렇게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3, 4, 5번은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이 필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다 정리를 좀 잘 해와서, 조교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